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1세입니다. 특별한 경력은 없지만 제 무릎에 앉아 있는 2살 배기 아들 민준이는 정말로 사랑스럽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저는 작은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일하며 뒤늦게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사연을 들어보실래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제 인생은 정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사랑하는 남동생을 친형처럼 아끼겠다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천사 같은 모습 뒤에는 시커먼 속셈과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이 노린 것은 단 하나, 제 동생 앞으로 남겨진 재산이었습니다. 사람의 선의를 이용해 제 동생을 단순한 돈줄로만 여기는 그 하이에나들에게 제가 어떻게 원금의 이자까지 두둑히 갚아주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비가 쏟아지던 여름이었습니다. 끈적한 흙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가득했던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얀 국화꽃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부모님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그 단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닐 거라고, 그저 끝없이 길고 고통스러운 꿈일 거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겨우 7살이던 남동생 태우가 낡은 로봇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멍하니 서 있었죠. 우리 태우는 발달장애가 있어서 덩치는 커도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슬픔이나 죽음 같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저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맑아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나, 엄마랑 아빠는 어디 갔어? 왜 사진 속에만 있어? 나 집에 가고 싶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며 참았습니다. 저조차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틈도 없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보다 장례 절차에 더 관심이 많은 친척들 때문이었죠. 그들은 위로 한마디 없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부모님이 남긴 것들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저와 태우를 지켜줄 어른이 단 한 명도 없구나. 머리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장례식 비용을 정산하던 중 큰아버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보험금 액수를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3억짜리 24평 아파트 등기부 등본과 태우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2억 원 증서를 확인한 친척들은 서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그 징그러운 얼굴들을 바라보니 헛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장 구석의 벤치로 저를 불러낸 큰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 하나를 하더군요. 지수야, 이제 너희는 걱정 말거라. 태호는 우리가 돌볼 테니 재산은 큰아버지가 정리해주마. 어린 네가 뭘 알겠니? 이게 다 너희를 위한 일이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태우의 유일한 법적 후견인으로서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를 놓아 그 보증금으로 생활하고 보험금은 신탁에 맡겨 매달 나오는 최소 이자로 태우의 치료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큰아버지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더군요. 언제 다정했냐는 듯 네가 뭘 아냐며 저를 무시하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든 친척들과의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제 동생 태우의 남은 인생 전부였습니다. 이 돈은 태우 인생이에요. 법적 후견인인 제가 관리합니다. 단 한 푼도 못 건드려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친척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은 후 저와 동생은 세상에 정말 단둘이 남았습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저는 닥치는 대로 돈을 벌며 동생을 돌봤습니다. 다행히 태우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죠.
그곳에 이강석 원장님은 저희 남매에게 아버지처럼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당신의 형님도 장애를 가졌었다며 저와 태우를 남일처럼 보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태우가 처음으로 월급 봉투를 받아와 제 손에 쥐어주었을 때 그 순간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팍팍한 삶에 지쳐갈 즈음 정말 영화처럼 한 남자가 제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동생의 정기검진이 있던 날 병원 주차장에서 제 낡은 경차가 방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더군요. 중고차 딜러라던 그 남자의 이름은 최시준이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유독 차를 좋아하는 동생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동생이 들고 있던 자동차 잡지를 보며 말을 건 남편의 모습은 제 단단했던 경계심을 무너뜨렸죠. 동생분이 차를 정말 좋아하시나 보네요. 이 모델은 단종된 거라 구하기 힘든데 보는 눈이 있네요. 그 첫 마디에 제 심장이 오랜만에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모터스 과장 최씨라는 명함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의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트 내내 제가 동생을 걱정하자 남편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며 먼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지수 씨, 그렇게 동생분 걱정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데이트 제대로 하겠어요? 다음엔 태우 씨도 같이 와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 주말 우리는 함께 자동차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클래식카에 대해 설명해주며 마치 친형처럼 다정하게 굴더군요. 동생에게 멋진 자동차 모형까지 선물하며 환하게 웃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의 빗장이 완전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제게 고백을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 처음 봐.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태우한테 아빠 같은 형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나 한번 믿어봐. 저는 너무나 쉽게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전부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저는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편의 본가는 평범한 빌라였고 시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장애인 동생까지 거두는 우리 아들이 보살이라며 남편을 어찌나 칭찬하시던지요.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 서서 처음으로 행복한 소식을 전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해요. 이제 우리 태우 외롭지 않겠구나.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죠. 그 결혼이 제 인생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화려한 웨딩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을 겁니다. 특히 동생 태우의 손을 잡고 버즈로드를 함께 걷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을 땐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하객들은 모두 감동했고 시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하지만 귀가하는 길에 남편이 속삭인 의미심장한 한마디는 두고두고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태우, 이제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편하게 살아. 알았지?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희는 당연하다는 듯이 태우와 함께 살림을 합쳤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태우는 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라며 셋이 함께 사는 미래를 그려왔거든요. 제 낡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 보증금에 남편의 돈을 보태 마련한 신혼집에는 처음부터 태우의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연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하며 이 남자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 믿었죠.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누이가 캐리어를 끌고 울면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져 저를 설득했고 저는 매정하게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누이와의 동거는 곧 제 일상을 잠식하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깔끔하게 정돈된 신혼집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시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본론부터 꺼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주 넌지시 하지만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 물어왔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흐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 들자니 태호 앞으로 된 아파트가 있다면서 그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니? 전세를 놓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될 사람과 상의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은근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겨우 화제를 돌려 상황을 모면했지만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비수 같은 한마디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애 앞으로 나온 보험금도 꽤 된다면서 부모 잘 만나서 팔자 좋네. 우리 아들만 고생이지. 시어머니의 탐색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혼집에 눌러앉은 시누이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마치 제 안방인 양 거실을 활보하더군요. 변변한 직업도 없이 SNS에 빠져 사는 시누이는 당연하다는 듯 동생의 방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아끼는 자동차 모형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시누이는 제 동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물건 구경하듯 오만한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 쟤는 말도 못하네. 답답해서 어떡해? 새언니, 이런 애랑 같이 살면 안 힘들어요? 두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표정을 굳히자 시누이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받아치더군요. 신혼의 달콤함이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서였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퇴근길에 와인까지 사들고 와서는 모처럼 분위기를 잡더군요. 다정한 말로 저를 안심시킨 남편은 아주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확 끼쳤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봉투를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태우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공동명의 신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기야,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생각해봤는데 태우 아파트 말이야. 우리가 관리하기 쉽게 공동명으로 해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서류는 내가 다 준비했어. 도장만 찍으면 돼. 난 그냥 당신 편하라고 이러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우의 법적 후견인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그 아파트는 온전히 태울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제 단호한 거절에 남편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서류를 거두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위선을 목격한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예전처럼 믿을 수가 없게 되었죠. 공동명의를 거절당한 이후 남편과의 사이는 눈에 띄게 어색해졌습니다. 며칠 뒤가 부모님 기일이라 저는 남편에게 납골당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잡혔다며 매몰차게 거절하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생과 단둘이 부모님을 뵙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놀라운 시누이가 무심코 보여준 SNS 사진 한 장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스크린 골프장에서 화사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어머, 새언니, 우리 오빠 오늘 중요한 계약했다더니 연기 시간 냈나 보네. 아까 낮에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 쳤다고 사진 올렸던데. 제 가장 슬픈 달, 저를 속이고 자신의 유흥을 즐긴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통장과 카드를 제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매일 밤 확인하고 나서야 잠이 들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외출 준비를 하다가 저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남편이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든 남편과 눈이 마주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돈을 찾으려던 남편의 그 번들거리는 눈과 마주친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일 수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었죠. 아, 자기야, 놀랐잖아. 그냥 당신 지갑에 내 사진 있나 보려고 그랬지.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을 무렵 신우이는 아예 저희 집에 놀러 살다시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냉장고를 뒤지는 건 기본이었고 제가 힘들게 만들어둔 반찬들을 묻지도 않고 고급 반찬통에 싸가는 건 정말 약과였죠. 신우이의 무례함이 더욱 두드러진 건 바로 제 동생 태우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거실에서 태우가 간식을 먹고 있으면 신우이는 늘 옆에 와서 비아냥거리기 일쑤였거든요. 어머, 쟤는 저렇게 먹기만 해서 용돈은 벌어? 우리 오빠 등골만 쉬겠네? 새언니, 태우 씨는 작업장에서 돈 얼마나 받아요? 그걸로 간식값은 되나? 제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만하라고 하면 신우이는 뭐가 문제냐는 듯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신우이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죠.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동생을 두둔하며 나섰습니다. 자기야, 시아이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가족끼리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굴면 피곤해져. 당신 동생만 동생이고 내 동생은 동생이 아니냐고. 당신 동생이 내 동생한테 막말하는 거 당신은 아무렇지 않냐고. 어떻게 내 앞에서 당신 동생 편을 들 수가 있어? 저는 이 집안에서 저와 태우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저는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어느 날, 결국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동생 태우의 생일이었죠. 저는 큰맘 먹고 태우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한정판 자동차 모형을 선물했습니다. 동생은 그 모형을 보물처럼 아끼며 자기 방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집에 놀러온 신우이가 동생의 방에 들어가 그 모형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신우이는 그게 얼마짜리냐며 제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결국 신우이의 손에서 미끄러진 자동차 모형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신우이는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미안.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시끄럽게 울긴 왜 울어? 그거 얼만데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신우이의 막말에도 동생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럽게 울부짖었죠. 그러자 신우이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제 동생을 향해 평생 귀에서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 진짜 시끄러워. 미안하다고 말기도 못 알아먹는 짐덩이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그만 좀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성큼 신우이를 향해 다가갔고 제 모든 분노를 실어 신우이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신우이는 그대로 바닥에 나가떨어졌죠. 얻어맞고 멍해진 신우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해봐. 내 동생한테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짓거리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나. 알았어?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엉망이 된 거실과 울고 있는 신우이를 발견했습니다. 신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에게 달려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연기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막아서며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마침내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신우이를 때릴 수가 있어? 시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 정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 동생한테 짐동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 사실 그렇잖아. 아, 솔직히 틀린 말 했어. 언제까지 우리가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피다 역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주는 마음을 부여잡고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제 옆에서 잠든 아들 민준이의 작은 얼굴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잠꼬대를 하는 아이의 배를 토닥이며 저는 이 지옥을 견뎌야 할 이유를 곱씹었습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남편과 시누이는 저를 돈에 미친 여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생의 용돈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동생의 체크카드에서 현금 3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동생에게 물어갔지만 태우는 어리동절한 말투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더군요. 설마 하는 최악의 의심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을 요청했죠. 며칠 뒤 경찰 입회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이 분노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누이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고 다정하게 말을 걸며 비밀번호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돈을 인출한 시누이는 돈을 자기 핸드백에 챙겨놓고는 동생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홀연히 사라지더군요. 홀로 남겨진 동생의 어리둥절한 뒷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제게 신고 의사를 물었지만 저는 일단 보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성이 동생분 카드로 돈을 인출한 게 맞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도죄로 신고 접수할까요? 아니요. 일단 영상만 확보해 두세요. 저는 그날 저녁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식탁에서 시누이에게 CCTV 캡처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도 시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둘러대더군요. 남편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시누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어머, 새언니, 이거 가지고 뭘 그래요? 옷이라도 한번 사주려고 그랬지. 내가 떼먹었을까봐 그래요? 그래, 당신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가지고 사람을 도둑으로 몰라? 경찰에 신고라도 할 거야? 어디 한번 해봐. 저는 그 자리에서 동생의 체크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동생 재산에 손을 대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하지만 저의 경고는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죠. 아이 때문에 절대 이혼하지 못할 약한 여자라고 판단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제 귀에 대고 악무처럼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들 미래를 위해서 깊이 생각해봤는데 태우를 그냥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때? 좋은 시설 많잖아. 그럼 우리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거야. 솔직히 태우한테 들어가는 돈 만만치 않잖아. 그 돈이면 우리 아들 나중에 유학도 보내고 남들처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어.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당신도 잘 생각해봐. 저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경멸을 담아 남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죠. 짝 하고 울리는 두 번째 소리에 처음으로 맞아본 남편은 놀람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차다운 눈빛으로 이 지옥 같은 관계에 제 손으로 직접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시는 내 동생이랑 내 아이를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당신이 그럴 자격 없어. 우리 이제 완전히 끝났어. 저의 이혼 선언에 충격받은 남편과 시누이는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은 자기들끼리 방에 모여 무언가를 작당하기 시작하더군요. 굳게 닫힌 시누이의 방문으로 빛의 독촉에 시달리는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중고차 관련 사기로 진 빚과 시누이의 카드값까지 그들의 탐욕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들으며 오히려 차분하게 이 모든 것을 끝낼 반격의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위자료는커녕 우리 빚도 못 갚고 쫓겨날 순 없잖아. 걱정 마. 진짜 이혼하기 전에 우리가 한몫 단단히 챙겨 나오면 돼. 내가 다 계획해놨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예감한 저는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제게 신의 한 수와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다니는 작업장의 이강석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오랜 시간 저희 남매를 지켜보며 깊은 신뢰를 쌓아온 원장님은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침 그 주간에 태우의 병원 정기검진이 있으니 당신 차를 편하게 이용하라며 제게 키를 맡기시겠다고 하셨죠. 지수 씨, 제가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과거 저희 형님을 돌볼 때 병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마침 태우 씨 경원 정기검진이 있는 주간이던데 괜찮으시면 제 차 키를 맡겨둘 테니 편하게 이용하세요. 택시 타고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원장님의 순수한 호의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악마들을 심판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제 손에 들어온 셈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원장님께 받은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를 본 남편과 시누이는 눈을 빛내며 다가와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세연이 이거 뭐예요? 삐까번쩍하네. 결국 태우 돈으로 차 뽑았구나. 동생 등골 빼먹으니까 좋아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우연히 차 키를 놓아두었죠.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남편과 시누이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보더군요. 저는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도록 가장 달콤한 믿음을 던져놓고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날을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은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동네 마트로 향하며 일부러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시누이가 소파에 누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조심히 다녀오라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가증스럽게 들리던지요. 저는 마트에서 일부러 시간을 끌며 귀가를 늦췄습니다. 아이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푸드코트에서 저녁까지 해결했죠. 드디어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예상대로 식탁 위에 있어야 할 차키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텅 빈 식탁을 보며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에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막이 오른 거죠. 차키를 훔쳐나온 시누이는 곧장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카페 앞에 차를 세워두고 명품 선글라스를 낀 채 마치 제 차인 양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물론 모든 것은 제가 미리 설치해둔 차량 내부 블랙박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표정 속에서 신우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죠. 자신의 허영심과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얘들아, 봤어? 이거 우리 새 언니가 제 동생 돈으로 뽑은 차야. 완전 새 차나 다름없지? 짐동이 하나 잘 둬서 팔 잡혔다니까. 오늘은 내가 특별히 한번 몰아주는 거야. 이따 저녁은 너희가 쏴라. 친구들을 태우고 시내를 질주하던 시누이는 이윽고 계획을 실행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활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던 시누이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로 차를 몰고 들어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저 앞에서 후진하던 낡은 1톤 트럭을 발견하고는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다가가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범퍼가 살짝 긁히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였죠. 예상보다 사고가 작게 나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시누이는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뒷목을 잡으며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한 그 추악한 연기가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뒷목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응급차를 부르는 쇼를 벌였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누이에게 전화를 받았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악을 쓰는 목소리가 어찌나 연극 같던지요. 저는 악어의 눈물로 저를 호출하는 시누이의 전화를 받으며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태연하게 어디냐고 물은 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차분하게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언니, 새언니, 나 어떡해. 새언니가 빌려온 그 차 때문에 나 죽게 생겼어. 당장 와봐, 빨리.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신우이에게 미리 연락을 받은 남편이 약속이나 한 듯 나타나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믿으며 승리감에 도취된 남편과 신우이의 역겨운 얼굴을 보니 정말이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차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소리쳤고 목에 어설픈 붕대를 감은 신우이는 아프다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어리동절한 트럭 운전사와 수근거리는 주변 사람들,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저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차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의 키만 제대로 뒀어도 우리 CI가 이렇게 다칠 일이 없었잖아. 이거 다 당신 책임이야. 아루 오빠, 나 너무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저 아저씨가 그냥 와서 박았다고. 남편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가짜 수리 견적서를 흔들며 저를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2차 수리비만 1,000만 원이라면서요? 자기 동생 병원비에 합의금까지 제가 다 책임져야 한다며 저를 압박하던 남편은 마침내 그들의 진짜 최종 목표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제 동생의 피 같은 돈 1,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쪽 일 전문가라 잘 아는데 사고 한 번 나면 후유증 진짜 오래 가거든. 당신의 악기는 1,000만 원 때문에 생긴 차니까 당장 1,000만 원 통장에서 인출해와. 내 동생 치료해주고 빚도 좀 갚아야지. 안 그럼 당신이랑 나 오늘 여기서 끝인 줄 알아. 1,000만 원을 당장 내놓으며 길에서 날뛰는 남편과 바닥에서 뒹굴며 신호이의 모습을 저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고 그 비난의 눈빛까지도 저는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한심한 연극을 펼치는 두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제 눈에 담으며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완벽한 타이밍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시끄럽던 현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차, 내 동생 차 아닌데? 아니, 내 차도 아니야. 당신 몰랐어? 제 말에 남편과 신우이의 표정은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서 뒹굴던 신우이도 연기하는 것을 잊었는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까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제 단호한 한마디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상황 몸에 나를 고소하고 거짓말하는 거야? 저게 당신 차가 아니면 누구 차인데? 저는 당황하는 남편과 신우이를 가볍게 무시하고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러 통화 버튼을 눌렀죠. 이제 곧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줄 구원자가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고 그 목소리는 사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여보세요, 이광석입니다. 스피커폰으로 울려 퍼지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남편과 신우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이어갔죠. 제 전화를 받은 분은 바로 제 동생이 다니는 작업장의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제 안부를 묻기도 전에 태우는 괜찮냐며 동생의 안부부터 먼저 물으셨어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남편과 신우이의 이기심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저 지수예요. 정말 죄송해요. 출장 중에 이런 전화를 드려서. 괜찮습니다, 지수씨. 놀라셨겠네요. 방금 제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 사고 알림이 떴습니다. 그것보다 태우 씨는 괜찮고요. 옆에 있습니까? 원장님의 차라는 말에 남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신호이는 옆에서 저게 무슨 소리냐며 빽빽이 소리쳤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되물었고 원장님은 전화기 너머에서 확실한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신우이는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쓰게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 발악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꼴이었습니다. 원장님 차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제 차가 맞습니다. 제가 지수 씨에게 병원 가실 때 쓰시라고 잠시 빌려드린 겁니다. 거짓말이야? 전혀 지동생 돈으로 산 차라고? 오빠, 전현말 믿지 마. 전화기 너머의 원장님은 신우이의 발악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자 남편과 신우이는 움찔하며 서로를 쳐다보더군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그들의 얼굴 위로 원장님의 차가운 음성이 예고편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최씨 씨, 그리고 최씨한 씨, 두 분 이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싸늘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남편과 신우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죠. 원장님은 바로 지난주에 차량 안전 문제 때문에 최신형 4채널 블랙박스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주차 중 녹화는 기본이고 차량 실내에서 나누는 대화의 음성까지 전부 녹음되는 제품이라면서요. 음성 녹음이라는 네 글자에 신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량 안전 때문에 4채널 블랙박스로 교체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요. 주차 중 청경 녹화는 기본이고 실내 음성까지 아주 선명하게 모두 녹음되더군요. 원장님은 방금 스마트폰 앱으로 녹화된 파일을 확인해 보았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에 사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원장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그리고 스피커폰을 통해 또렷하게 울려 퍼진 원장님의 목소리는 신우이가 차키를 훔치며 내뱉었던 끔찍한 막말과 사고 직전 남편과 통화한 내용까지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범죄 계획과 동생에 대한 모욕을 증언한 가장 완벽하고도 잔인한 증거가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방금 녹화된 파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최시안 씨가 차키를 훔치면서 친구분과 이렇게 통화하시더군요. 전응한 새끼 돈이 썩어나 보네. 이걸로 사고 쳐서 합의금 뜯어내고 그 돈으로 명품백이나 질러야겠다. 그리고 사고 직전에는 최시준 씨와 통화를 하며 오빠 계획대로 됐어. 어서 와서 깽판 쳐. 1,000만 원은 받아야 우리 빚잔치라도 하지. 라고요. 도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녹음 내용이 공개되자 그 자리에 있던 남편과 신우이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멸과 분노가 가득한 시선으로 그들을 쏘아보기 시작했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며 주변의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장 완벽한 연극을 펼쳤다고 생각했던 무대 위에서 가장 추악한 악당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의 처참함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 원장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리기 시작하더군요. 원장님은 제 차를 훔친 절도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보험 사기죄도 물론 큰 문제지만 자신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방을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태우를 아끼는 원장님의 그 분노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 차를 훔친 절도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보험 사기죄도 물론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태우 씨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내 아들 같은 아이를 그렇게 모욕하고 이용하려고 한 것은 제가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군요. 원장님은 일말의 용서도 없다는 단호한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인품을 갖춘 사람의 법적 대응 선언이 주는 무게감은 남편과 신우이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한국에 돌아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두 사람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는 똑 하고 끊겼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최시준 씨, 최시안 씨, 두 분 다 들으셨죠? 전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당신들 두 사람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합의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정신을 차린 남편과 시누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죠.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살아남으려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팔아넘겨서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기생충들의 마지막 발악을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동생이 아직 철이 없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오빠가 시켰어. 오빠가 옆에서 계속 부추겼다고. 난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이 모든 건 다 오빠가 계획한 거라고.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서로를 물어뜯는 그들을 향해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싸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날렸죠. 더 이상 그들의 아내, 그들의 새언니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저의 완전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남편과 시누의 모습이 100m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지긋지긋한 악연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당신들 쇼는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아니, 내가 당신들을 버리는 거야. 당신들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지옥일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며칠 뒤 원장님은 귀국하자마자 약속대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 담긴 USB와 그 내용 증명을 증거로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소장의 유책 사유란에는 장애인 천남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 및 혼인 파탄 유발이라고 똑똑히 적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남편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통쾌한 일이 벌어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남편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사방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중고차 딜러로 일하며 저질렀던 다른 사기 행각들이 만천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침수차를 무사고차로 속여 팔았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시작으로 수많은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복수가 남편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를 심판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이혼 소송은 순식간에 여러 건의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져나가게 되었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시어머니는 결국 평생의 노력이 담긴 반찬 가게를 헐값에 넘겨 원장님과의 합의금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남편과 시누이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텅 빈 가게 앞에서 서로를 탓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며칠 뒤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다며 저주를 퍼붓는 시어머니를 저는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앞에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재생했죠.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아들과 딸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돈이 썩어가나 보네. 이걸로 사고 쳐서 합의금 뜯어내고 그 돈으로 명품백이나 질러야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자신이 그토록 감싸고 돌았던 아들과 딸의 진짜 목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들을 옹호했는지 깨닫는 순간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놓치고 말았죠. 충격과 배신감에 그 자리에 쓰러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응급차를 부르며 이로써 길고 길었던 악연이 완전히 끝났음을, 한 가족의 완전한 파멸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인정하고 남편의 유책 사유 100%로 이혼을 판결했죠. 위자료 지급은 물론 아들 민준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완전히 박탈당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남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법의 이름으로 지긋지긋한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본 하늘은 유난히도 파랗고 높아 보였습니다. 그들의 후일담은 지인을 통해 간간히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규죄까지 더해져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신우이는 원장님께 빌린 합의금을 갚기 위해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명품백을 노래 부르던 그 손으로 이제는 뜨거운 냄비와 설거지를 만지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진 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행을 전해 들어도 제 마음에는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들은 더 이상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하루 후 원장님이 저를 원장실로 부르셨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던 원장님은 저에게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하셨죠. 작업장에 정식 직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라면서도 그 따뜻한 마음에 감사해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제발 마음 따뜻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 우리 작업장 아이들과 함께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공부도 지원해 드릴 테니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지수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낮에는 작업장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책을 펴고 공부하는 주경야독의 삶을 시작했죠. 퇴근 후 아들 민준이와 동생 태우와 함께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를 보듬으며 웃을 수 있는 진짜 가족의 행복을 비로소 되찾은 겁니다. 과거에 지옥 같았던 집이 아닌 우리 세 식구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지금의 공간이 진짜 저의 집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누나 힘내. 공부 힘내. 우리 태우 고마워. 태우가 응원해주니까 누나 힘이 불끈 나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동생과 함께 거실에 앉아 신우이가 망가뜨렸던 것과 똑같은 자동차 모형을 조립했습니다. 서툴지만 누구보다 진지한 얼굴로 부품을 조립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빨간색 스포츠카 모형을 보며 환하게 웃는 동생의 얼굴에서 과거의 상처가 깨끗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잠든 아이와 동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끔찍한 사고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제 손으로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을 겁니다. 제 운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